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국가론 6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참 마음 아픈 일도 많고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요. 그것을 제대로 넘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혼란 그리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정리를 해보고요. 아직까지는 그 학계에서 이전보다는 같이 그렇게 활발한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요, 박근혜 정부 개혁의 좌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크게 대통령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맞이하게 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내적과 이제 대외적으로 나눠서 보면은요, 국내에는 그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라든지 조건들이 만만치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MB 정권이 이렇게 우파 정권이긴 했지만은요, 우파라기보단 뭐 실용 정권이라고 그래서 우파인지 좌파인지 상당히 그 정체성도 불분명하고요. 또 그러고 그 임기 기간에 그 촛불 그런 광화문 촛불을 겪으면서 상당 부분 좌파한테 그 굴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그 먹이사슬, 그러니까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의 먹이사슬, 그리고 부패 공동체를 그 여러 가지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좌파는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속에 이어지는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까지 착실하게 뿌리까지 각 사회 곳곳에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전 영역이 헤게모니 고지가 좌파한테 거의 점령당했고요. 남은 거는 거의 청와대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청와대 정도.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대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정부는 규제하지 않고 기업 부분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여러 가지 그 기업 부분의 금융자본주의에 있어서 그런 모랄 해저드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정부 규제를 강화해서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역대로 지속해서 내려오는 그 큰 정부 그리고 국가의 심한 간섭, 개입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들이 국가의 개입을 조금씩 규제를 조금씩 전부 줄여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잡아놓은 것이 이제 정부 규제를 첫 번째가 5가지 정도, 그 외에도 뭐 10가지, 20가지의 그 정책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부분이나 민간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이루려 했습니다. 2014년 8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공공 부분,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부분, 그러니까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부분을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교육 부분,
그러니까 교과서 왜곡이나 자편향 인용 교육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4대 부분 개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회 전 영역에 퍼져 있는 부패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부 규제 완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구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죠. 상당 기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에 따라서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한 15년 가까이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 그러니까를 차용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과거에 발전주의에서 내려왔던 어떠한 그 정부가 간섭하는, 국가가 개입하는 그러한 형태는 유지한 채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해서 밑으로 부과하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점, 국가 역할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좀 정확히 한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복지국가 모델에다가 복지국가 모델의 실패로 인해서 신자유주의 모델 몇십 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불공정, 그 다음에 뭐 부패,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다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으로 함으로 인해서 좌파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로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좌파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부분을 심하게 간섭을 하면서 상당히 부패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MB정부까지 이어집니다. MB정부에서 많은 정부 규제에 대한 철폐 운동이 있었음에 있어서 우리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그러니까 그 정치와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유착 관계, 그리고 언론들의 부패, 그리고 도덕적 해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좌파 시민단체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그 공고화되게 부패 카르텔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휘청하고 당한 것이 이제 MB고요. MB는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 굴복을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특히 촛불 이후부터는 힘을 거의 쓰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정부 규제를 갖다가 철폐를 하면서 부패 구조를 혁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O였다가 X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를 확연히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전은 상당히 활기차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많은 부분에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의회 협조도 얻을 수 있었은 반면에, 세월호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어로, 저는 세월호에 대한 좋고 나쁘고 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세월호로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거의 마비되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월호의 원인과 나타난 과정들을 떠나서요, 분명한 것은 세월호를 통해서 야당은 정권을 획득하려고 그랬고, 좌파 시민단체는 그리고 좌경 세력들은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습니다. 노동계는 개혁을 못하게 방해했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집권당, 그러니까 당시 집권당에 있는 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을 하는, 자신들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부패 카르텔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는
그래서 새로운 정계 개편이나 뭐 내각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의원 집정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서 배반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나타나서 보면은 그 세월호 당시에 뭐 무당이 구술했느니 무슨 일을 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이런 일이 다 거짓임이 판명이 됐죠. 이제 그러한 일이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부 부분의 규제와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확연하게 그 이후부터 세월호 이후부터는 거의 마비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4대 부분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공공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 그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떠받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공무원들인데 그들의 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것을 잘 했고요. 이해 당사자끼리 설득과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밀어붙여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5월 29일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대 부분 중에서 이제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라든지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귀족 노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 상황은 기업이 그러니까 자본가가 역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가 하청업체라든지 또 그 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세습이죠. 자식들한테 세습. 그 노조들이 그리고 경영에도 하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폐단이었습니다.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노조에 잠입을 했거든요. 뭐 택배 노조, 뭐 운수 노조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그 노동계에 침투해서 그 부분들이 사실상 정치 추쟁을 하는 거죠. 미군을 철수하라고 노조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사실상 이 노동 부분에 관련돼서 합리적인 노사정 협의를 이루기에는 우파 정권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땐 먹이사슬을 서로 나누어 갖고 자리를 나누어 가져서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관철하고 자리를 나누면서 하고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땐 정부를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형태에서 사실 노동개혁, 노동시장 구조와 구조 개선을 성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고 강단 있게 밀었지만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그 세월호를 통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X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개혁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관치금융이죠.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정치인들과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마피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전 정부들 김대중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바다 이야기 이러한 부분들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그 부패 카르텔 그리고 역대로 계속 내려오던 금융 부분의 그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의 그 부패 먹이사슬 그리고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이 이전에 IMF 때 그들이 부실하게 만든 금융기관을 국민의 세금, 공적 자금으로 다 투여를 해서 다시 살려놓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높은 연봉을 책정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심하고 부패가 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육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교육 사회학이라든지 우리 자유시민 교육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뭐 민주시민 교육이니 전교조가 펼치고 있는 그 교육이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의 그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더 크죠.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고 또 중국 공산당을 미워하고 뭐 이러는 상태에서 그 왜곡된 교육이라든지 교과서 왜곡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굉장히 좌편향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청와대나 대통령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교수들,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사회 저변, 그다음 우파 시민단체 여러 부분들의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파는 사실상 거의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자 대통령 하나가 전면에 나서서 싸우다가 이제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도 좌절해야 되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청렴하고 또 상당 부분 강직하고 그래서 증세를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복지를 하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 이런 연기를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건전성 부분도 옵니다. 우리나라 역대로다가 그냥 모든 정부들이 부채를 누적시키고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에 비해서 상당 부분 효율적이고 검소하면서도 필요할 때 쓰는 적재적소에 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가장 양호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패 청산 부분인데요. 그 여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언론, 뭐 시민단체, 뭐 검찰, 뭐 정관계 그 부패한 거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패거리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나눠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같은 당에 있는 제가 그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 달라, 경제 부분 나 달라, 뭐 해달라, 뭐 시켰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그 부분에 그 교수나 아니면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그 실무의 경험이 강한 우수한 인재,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권력을 누리고 뭐 그러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심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뒤에서 그리고 등을 돌렸죠. 그래서 결국은 탄핵으로 야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패 세력과 좌파 세력과 야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타이틀을 드렸는데 개혁의 좌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그 결말이 탄핵으로 나타나고요. 그 원인들을 좀 우리가 지나고서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사회 전 고지들이 그 우파는 거의 힘이 미약하고 약한 상태에서 좌파가 전 사회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 나가서 여러분들 큰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를 가면은요, 대한민국의 정통성 거의 부인되는 책들로 다 깔려 있습니다. 좌파 사상 1세기고요. 그리고 문학, 뭐 역사, 철학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회 영역 곳곳도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됐지만 사실 지금 청와대도 아니죠. 하여간 대통령 제외하고서는 좌파 세력이 아닌 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좌파와 그 다음에 부패 먹이사슬, 그 다음에 기회주의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전 영역이 사실상 가득 차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그 여야 정치인이 상당히 타락했죠. 우리나라는. 뭐,
그 당시 야당인 뭐 민주당 뭐 이 사람들은 제 논외로 놓겠습니다. 뭐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그 탄핵 동조 세력들을 보면 상당히 부도덕하고 상당히 무능하고 상당히 탐욕적이고 상당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를 실체를 파악하거나 그거를 하기보다는 먼저 나타나서 총을 뒤로 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뛰쳐나가서 아군한테 총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래 왔습니다. 그 탄핵 당시에 그런 형태를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조건이 사실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 일이 닥치면 아마도 그들이 먼저 내부 총질을 할 겁니다. 저는 그 단언합니다. 한번 배신했던 사람은 계속 배신하고요. 그리고 역사에서는 항상 배신자들에 의해서 성이 빼앗기고 백성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로마에서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형제 중에서 성문을 열어주고 성의 그 지도를 갖다 내어주고, 그리고 성의 곳곳을 알려주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은 무참하게 도륙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러리라고 반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월호가 결정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세월호에 관련돼서 별로 말을 다 만들어냈죠.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판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부터 거의 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그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의 부패 카르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전에 외국 보도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넘어서 전면적으로 자기 지분을 요구하게 됐죠. 이걸 단호히 거부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거로 인해서 그 중상모략과 왜곡으로 이렇게 마녀 사냥으로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녀 사냥을 해서 그 마녀 사냥을 당했던 사람의 명예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받았던 사람, 칼을 휘둘렀던 사람,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 그리고 부패를 즐겼던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인데 어떻게 마녀로 몰았던 사람을 그 명예회복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이제 부패 공동체, 그 사람들의 남자들이죠, 주로. 물론 여자도 있는데,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모욕적으로 당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제가 중국 공산당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편에서 제가 상당 여러 강의를 했죠. 상당 오랜 기간 우리나라는 그 친중을 넘어서 여야 종중화 시켰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학계, 사회 유력 인사들 거의 종중화되건, 그러니까 친중, 종중화된 겁니다. 제가 그것이 샤프파워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종중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이익에 너무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주사파, 나이 들어서는 종중좌파. 그러니까 20대에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는 걸 꿈으로, 그리고 그 나이가 든 이후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하면서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대한민국을 들어바쳐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 부패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드 배치를 기화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을 갖다가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친중 종중 정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국내에 있는 부패 세력, 그리고 언론 카르텔, 그 다음에 종중 매국 세력이 연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게 된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총질을 하거나 내부에서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 단호히 막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도 역시 종중 좌파화돼 있고 부패 카르텔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민 정서상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학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이제 국가 역할을 자리를 잡아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요. 또 많은 부분의 그 부패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금융 부분의 그 개혁, 그다음에 정부 부분의 개혁,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려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선진화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적합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사회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패한 사회에서는 그런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탄핵이 됨으로 인해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중국에 종속적이고, 그리고 가장 능력이 떨어지고, 가장 서로 이익의 도둑 정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서, 그리고 임기 후에 자신의 안전만 도모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째로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7강에서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렇게 대표되는 세력이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